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이클 샌델 지음, 김선욱 감수, 김병철 옮김, 와이즈베리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저자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마이클 샌델. 2010년 이후 한국의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 최연소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를 발표하면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30년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인정받는 그는 면실공히 이 시대의 최고 석학이자 철학계의 록스타이다. 그의 하버드 대학교 강의에는 수강 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넓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야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2011년 세계지식포럼과 2012년 세리시오 강연, 채널A의 특별 토론, 1만 5천여 명이 운집한 연세대학교 공개 강연 등을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저서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민주주의의 불만, 왜 도덕인가 등이 있다. 목차 살펴볼게요.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6.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7.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 권리 대 자격. 8. 정의와 도덕적 자격,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성심의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한국어판 서문, 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썼다. 정의, 공동선, 시민의 의미 등 커다란 철학적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또한 철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공적 삶과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딜레마와 연결하고자 했다. 이전에 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철학을 소개하고 또 고취하길 원했다. 이런 모든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특히 한국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나는 한국의 100만 독자들에게 이 책이 사랑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내 책이 한국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에 관한 공개 토론에 일조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답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추측은 이러하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도덕과 가치에 관한 물음처럼 커다란 질문을 놓고 공개적으로 함께 추론하길 원하는 한국인들의 열망 혹은 갈증에 큰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독자들이 내 책과 강의의 매력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내가 결정적인 답을 제시해서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덕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자 정중한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독자와 청중을 초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러한 공개 담론에 대한 깊은 열망을 한국에서 발견한다. 한국은 젊은 민주사회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경제적으로 경이롭게 변모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경제권 가운데 하나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다.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도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활동과 관계에 달려 있을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 자녀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당할까? 기업의 정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규모를 키워 효율을 추구하고 경쟁한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것에 우선해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기업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 증진에도 힘써야 할까? 기업이 가격을 낮추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일손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잘못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문제 혹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의 및 도덕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에 남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아픈 역사적 기억 및 부당행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할까?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세월호의 비극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극심한 이견과 격렬한 논쟁을 촉발한다. 그리고 그 이견들은 흔히 정의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서로 이견이 보이는 원칙 및 개념에 각각 기초하고 있다. 의견 충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심오한 도덕적 신념을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길 주저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정의에 관해 경쟁하는 원칙들을 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다투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성숙되고 자신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징표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물음에 대해 공개 담론으로 논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또 존경하고 있다.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은 사회정의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인들의 38%가 미국 사회를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데 반해 한국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한국인은 74%나 되었다. 하지만 이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정의롭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그 조사는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것이지 정의 그 자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비판을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처럼 불평등의 증가를 경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불등변 문제에 관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여기고 우려한다는 느낌이다. 이 책과 또 다른 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관심과 열정 덕분에 나는 한국 독자 및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나는 한국 철학회 초청으로 2005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다산 기념 철학 강좌를 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나는 3명의 뛰어난 한국 철학자인 서울대 황경식 교수, 연세대 박정순 교수, 숭실대 김선욱 교수와 동행했다. 함께 여행한 철학 일행 중에서는 당시 조교였으며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정훈도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학계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나는 특히 이 책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새로 번역될 수 있도록 감수를 맡아준 김선욱 교수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10년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장 함재봉 박사와 그의 최고의 팀으로부터 커다란 친절과 환대를 받았다. 당시 나는 아산 기념 강연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약 4,5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강의를 했다. 그때는 확실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의 하버드 정의 강의를 온라인이나 텔레비전으로 미리 접하고 강연에 참석했다. 크고 아름다운 강당을 가득 메운 분들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질문에 지혜롭고 사려 깊고 유머스러워하며 생생하고 희망에 가득 찬 대답을 해주었다.
나는 한국 독자들과 청중이 자기 발견이라는 철학적 여행을 나와 함께 했음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출간되던 2012년 6월에 서울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때는 정의의 주제가 돈과 시장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로 확장되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야외 노천극장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한 그곳에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밀감을 느꼈다. 나는 새로 나온 내 책을 소개하며 청중을 대화에 초대했다. 좋은 사회에서 돈과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시장 논리의 도입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물었다. 예를 들어 K-팝 스타는 소득의 일부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아도 될까? 하버드나 다른 유수의 대학들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고 자식을 입학시켜도 될까? 만약 그 돈이 우수하지만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면? 청중이 토론에 참석하면서 수백 명이 손을 들어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또 다른 딜레마와 논쟁을 했고 잘 추론된 주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했다. 하지만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였고 견해가 다른 주장에 이성적으로 반응했다. 황혼이 지고 달이 노천극장 위로 솟아오를 때까지 논쟁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논쟁했던 특정 딜레마와 사례들을 넘어 정의의 기본 원칙과 좋은 사회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밤이 되었어도 우리는 논쟁했던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견은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상호작용 철학 강의로 기록될 노천극장에서의 강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황홀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 생각에 아마도 서울의 따뜻한 봄날 저녁 야외에 모였던 대중의 생각은 고대 아테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생각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 나눈 그 대화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한국 독자들이 내 책에 보여준 관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준 영감 있는 여행에 초대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마이클 샌데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세력을 확장한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쓴 뒤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이 태풍으로 인해 22명의 인명피해와 110억 달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 사이에는 난데없는 가격 폭리 논란이 벌어졌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2달러짜리 얼음 한 봉지를 10달러씩 받고 팔았다. 8월 한여름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냉장고나 에어컨을 틀 수 없게 된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게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줄 수밖에 없었다. 쓰러진 나무들을 치우느라 전기톱을 사거나 지붕을 수리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다. 그러자 주택 수리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 치우는데 무려 2만 3천 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팔던 가게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77살의 한 할머니는 나이 많은 남편과 몸이 불편한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 모텔에 묵었는데 평소에는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방이 이때는 1박에 160달러씩 쳐서 숙박비를 내야 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 요금에 붕괴했다. 태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들이란 문구가 USA 투데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택 지붕 위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는데 1만 500달러가 들었다는 어느 주민은 다른 사람의 어렵고 불행한 처지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찰리 크리스트도 이에 동의했다. 허리케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의 지나침 탐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로리다에는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주 법무장관실에는 2,00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일부는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데이스인은 벌금에다 평소 금액 이상으로 받았던 숙박료를 투숙객들에게 돌려주느라 7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지만 법무장관이 가격 폭리 방지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과 대중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세시대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매겨진 가격 혹은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 소위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사회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 공정가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가격 폭리란 표현은 감정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무의미한 표현이라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소웰은 템파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떻게 가격 폭리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고자 했다. 그는 가격 폭리라는 비난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가격 수준보다 현저히 가격이 높아질 때 생겨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가격 수준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신성불가침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형성되는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로 특별하거나 공정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소엘은 얼음, 생수, 지붕수리, 발전기, 모텔 방값 등의 상승은 수요자의 소비를 억제하고 먼 곳에 있는 공급자들로 하여금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동기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8월 무더위의 정전사태를 맞은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얼음 한 봉지가 10달러에 거래된다면 얼음 생산업자들은 얼음을 더 많이 생산해 플로리다로 보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 소엘은 그 가격이 부당하지 않다며 그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거래하고자 하는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친시장평론가 제프 저코비는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글에서 비슷한 근거로 가격폭리 방지법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을 매기는 것은 폭리가 아니다. 탐욕스럽거나 뻔뻔스러운 행동도 아니다. 자유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배분되는 방식일 뿐이다. 그는 가격 급등은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인해 생활이 큰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나는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대중의 분노가 치솟는다고 해서 자유시장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공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얼핏 지나쳐 보이는 가격이 해가 되기보다는 득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상인들을 악마 취급한다고 플로리다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차라리 낫다. 주 법무장관 크리스트는 템파 트리뷴에 특별 기고한 글에서 가격 폭리 방지법을 지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비상시기에 생존을 위해 대피하고 가족을 위해 기본 생필품을 구하러 다니는 주민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가격을 청구하는 상인들을 정부는 그저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불공정한 가격이 자유로운 교환이 방영된 결과라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현재는 자발적 구매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들어가 자발적 판매자들을 만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정상적인 자유시장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에서 압력을 받는 구매자들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소와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강제되고 있다.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간 뒤 발생한 가격 폭리 논란으로 인해 도덕과 법에 관한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다. 재화와 용역에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 가격을 높이는 것은 잘못일까?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 복지, 자유, 미덕. 앞서 제기한 질문은 단지 개인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곧 정의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의 의미를 알아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의미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세 가지 항목에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정의를 각기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중요시한다. 그것은 바로 복지와 자유다. 첫째,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공급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가시킨다. 둘째,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어떤 특정한 가치를 강제로 부여하기보다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교환하고자 하는 것에 가치를 매기도록 한다. 놀랄 것도 없이 가격폭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 같은 귀에 익은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운다. 한편 가격폭리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첫째,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가격 인상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늘리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올라가면 그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지는 부담으로 상쇄되고 만다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기름 한 통이나 모텔 방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 성가신 정도지만 서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느니 위험하더라도 그냥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가격폭리방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총량을 측정할 때는 비상시에 가격 폭등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가격폭리방지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 안전한 숙박시설 같은 생필품의 구매는 사실상 강요받는 것이다. 허리케인을 피해 가족과 함께 대피하면서 가솔린이나 안전한 잠자리 같은 생필품을 터무니없는 가격을 내고 사야 한다면 이는 진정한 자발적 교환이 아니다. 강탈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그러므로 가격폭리방지법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해 봐야 한다. 그런데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주장이 있다. 가격폭리방지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대개 복지나 자유보다 더 본능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타인의 절박함을 먹잇감으로 삼는 약탈자에게 분노하며 그들에게 뜻밖의 횡재를 안겨주기보다는 처벌하고 싶어 한다. 흔히 이런 정서는 공공정책이나 법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원초적 감정으로 여겨져 무시되곤 한다. 저코비의 말대로 상인들을 악마 취급한다고 플로리다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격 폭리에 대한 분노가 단순히 비이상적인 분노는 아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 있는 도덕적 주장이다.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폭리를 얻는다고 생각되어 느껴지는 특별한 종류의 분노, 즉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다. 허리케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자들의 지나친 탐욕이라는 크리스트의 언급은 그러한 도덕적 측면에서 우러나온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크리스트는 이 같은 도덕적 정서와 가격폭리방지법을 대놓고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급 속에는 다음과 같이 미덕을 중시하는 정의에 관한 주장이 담겨 있다. 탐욕은 악덕이고 나쁜 태도다. 특히 타인의 고통을 망각하게 만들 때는 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악덕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시민의 미덕과도 상충한다. 좋은 사회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간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를 챙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웃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악덕이다.
가격폭리 방지법으로 탐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독한 탐욕은 제거시키며 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낼 수는 있다. 사회가 탐욕스러운 행동에 포상하기보다는 벌을 줌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지지한다. 미덕을 중시하는 주장에 도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미덕과 경쟁하는 다른 고려 항목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는 상황에 따라서 악마의 거래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탐욕을 규제하는 도덕적 조치를 희생하는 대신 폭리를 허용함으로써 먼 곳에 있는 지붕 수리업자들과 건물 수리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붕부터 수리하고 사회 구조는 나중에 손보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중요한 점은 가격폭리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복지와 자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논쟁은 미덕에 관한, 즉 좋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태도와 기질, 인격을 길러내는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덕과 관련 짓는 논변에는 어떤 사람들, 심지어 가격폭리 방지법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불편해한다. 그 이유는 복지와 자유를 앞세우는 주장에 비해 판단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하는지,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는지 여부를 묻는 데는 사람들의 선호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질문은 누구나 적은 수입보다는 많은 수입을 선호한다고 가정할 뿐이며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강요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택의 자유가 없었는지를 묻는 것에는 그들의 선택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했는지 혹은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웠는지가 문제일 뿐이다. 반면 미덕 논란은 탐욕은 악덕이며 주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한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다원화된 사회의 시민은 그러한 판단에 반대하지 않는가? 또한 미덕에 대한 판단을 법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험한 일 아니겠는가? 이러한 우려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덕과 악덕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중립을 견지해야 하며 또한 선한 태도를 배양하려 하거나 악한 태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가격 폭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이중적임을 알 수 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이용하는 탐욕에 대해서는 포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법을 통해 미덕과 악덕을 심판하려 할 때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런 딜레마는 정치 철학의 중요한 문제 하나를 드러낸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에게 미덕을 장려해야 할까? 아니면 법이 미덕을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들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까? 교과서적 설명에 따르면 이 질문을 기준으로 고대 정치 사상과 근대 정치 사상을 구분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이 설명은 옳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누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어떤 미덕에 명예와 포상을 주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어떤 삶의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이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근대 정치 철학자들은 우리의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무엇이 미덕이며 최선의 삶의 방식인가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이 각자 생각하는 좋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고대의 정의로는 미덕에서 출발하는 반면 근대의 정의로는 자유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둘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우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대조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를 움직이는 정의에 관한 주장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내세우는 주장을 보면 최소한 겉으로는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명예와 포상을 누릴 미덕이 무엇이며 좋은 사회가 장려해야 할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일련의 또 다른 신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두 가지 견해는 때때로 서로 경쟁한다. 즉 풍요와 자유를 굳건히 지지하면서도 정의에 있어서 판단의 요소를 개입시키고자 하는 한 가닥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정의에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미덕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뿌리가 깊다. 정의에 대한 고민은 불가피하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